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시대 집단 지성의 대표격이자 사이버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위키피디아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 NSA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차별 정보 수집으로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제소 사유입니다. 설마 나는 정보 수집 대상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불법 정보 수집의 근거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테러 방지법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대사 피습 사건 이후 테러 방지법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시민 한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5시 34분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오늘 뉴스가 많네요. 경제 관련, 정치 관련 뉴스들 모아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송명훈 작가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금통위원회 오늘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죠. 그래서 사상 첫 1%대 금리가 시작됐어요. 네, 그야말로 깜짝 인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였는데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0.25%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의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것인데요.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은 3월 금리를 기준 수준에서 동결하고 4월께나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워낙 경제적인 지표들이 낮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최근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2%로 계속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담배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마이너스인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국내 경제가 전망한 성장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한 어떤 극단적인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극단적인 조치요? 네, 최근 세계 각국들이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거의 환율 전쟁이라고 할 만큼 네. 환율을 속속 낮추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태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그 저금리 기조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극단적인 조치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그렇군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양적 완화, 돈 풀고 금리 낮추고 그러면서 불경기에 대비하는 건데 마치 우리만이 남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렇게 하는 듯한 뉘앙스나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단어여서 극단적이라는 네네. 게. 네네. 이게 앞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또는 내수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를 예상해보게 되면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이번에 금리를 더 내리게 됨으로써 현재 1,10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이 현재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지금 풀려 있었던 미국의 유동성 자금들이 환류하기 시작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시장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4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는 1% 내외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현재 2월까지는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그렇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담배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 0.06%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아무리 정부가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디플레이션의 효과라고,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국들의 유로화와 엔화 등에 대한 원화 가치가 너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은도 현재 국내 기업의 수출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계 금리에 있어서의 가계부채 급증이 제일 걱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기준 금리 인하와 함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이후에 주택 가계 부출이 2개월 동안 4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그 이상의 가계 대출, 특히 주택 관련 대출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관련해서는 오진근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뉴스브리핑 직후에 연결해서 금리 인상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약 바나나 이렇게 말하면은 참 좀 섬찟한데 또 언론에서는 네. 말을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조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허용치를 훨씬 넘긴 농약 바나나가 시중에 대거 유통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수익식품의 검사 절차를 무시해서 농약 허용 기준치가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 유통된 바나나 2,469톤 가운데서 약 1,089톤 정도가 시중에 풀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들 바나나는 허용 기준의 2.5배에서 99배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는데요. 지난 9월 11일 날 바나나 농약 잔류의 허용 기준을 강화해놓고도 기존의 검사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킨 걸로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겨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담당자는 혼 좀 나야 되겠네요. 왜 그랬답니까?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된 9월 11일 이후에 네. 수익식품에 대해서 전수 정밀 조사를 의무화를 했는데요. 네. 지방청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일부 농약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샘플 검사 결과만 보고 바로 통과를 시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손이 부족하든 성의가 없든 아무튼 일을 슬렁슬렁 대강대강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네요.
네, 그 전수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전수조사 결과를 다 살피지 않아서 일부 농약이 포함되어 있는 샘플이 나왔고 그 샘플이 나와서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반수 이상이 시중에 풀려버린 후였다고 아하. 확인이 되네요. 그렇군요. 자, 2년 전이었던가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벤츠 여검사와 모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이 일로도 복잡하게 얽히고 그랬는데, 그 벤츠 여검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판결을.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일부 김소영 대법관은 그 내연남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청탁을 받은 상대인 그 최모 변호사가 내연남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정처벌법상의 알선 수재로 기소된 이 이전 검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쟁점은 대가성이었는데 네. 현재 전 검사에게 제공했던 모든 그 뇌물들과 물품들이 뇌물이 아닌 사회적인 관념에서 허용할 만한 선물이었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네.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물은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내연 관계가 아니어도 그것은 대가성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연 관계를 2007년 이후 맺은 뒤 네. 꾸준히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것이고 네, 2년 7개월간인가 계속 생활비도 받고 벤츠도 사주고 그랬다가 벤츠 사준 때로부터 2년 정도 지나서 청탁을 했다 이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유지되어 내연 관계에 의해서 2010년에 사건 청탁을 보고 이러한 그 물품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내연 관계라서 죄가 안 된다. 그거 참.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잊으신 애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당시에 부장 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가 부산 로펌의 한 대표였다가 다른 이모 씨, 그러니까 이전 검사와 다른 이모 씨 등 두 여인과 네.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 검사가 아닌 다른 이모 씨의 고소 고발로 인해서 지금 이 청탁 사건이 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최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이 씨도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전 검사는 1심에서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해 준 것이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도 통과 후에도 말이 많은데 이른바 김영란법이 좀 일찍 도입이 돼서 또는 김영란법이 도입된 뒤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즉 이들 케이스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지금 법조계는 물론이고 한간의 관심이에요. 그건 어떻게 나오던가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벤츠 승용차와 전세 아파트, 다이아 반지, 모피, 명품 핸드백, 골프채 등 공소 사실에 포함된 금액만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이 넘는데요. 예.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사랑의 약속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오늘 대법 판결은 그들이 내연 관계였고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내연 관계고 뭐고를 떠나서 일단 처벌 대상이 된다 이거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않는다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김영란법의 8조 3항에는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사교, 의뢰, 부조 목적의 금품은
허용이 되고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회 상규라는 단어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국민들이나 그 일반인들이 건전한 윤리 감정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따라서 이모 검사와 최모 변호사 사이에 5천만 원 정도의 금품은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네. 그 최모 변호사가 기혼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기혼자였는데요. 그 내연 관계 이후에는 그 전부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돌싱이 되신 거죠. 네. 사회 상규의 내연이 허락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김영란법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찬반 두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결국 김영란법이 그렇게 확실하게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하기에는 네. 허점이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한 판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겠군요. 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평균 시급이 6,042원이었다고요. 서울 지역. 이것은 최저임금보단 조금 많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서울 지역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6,042원으로 작년보다는 작년 하반기보다는 389원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적으로는 강남권역이 평균 시급이 6,066원으로 강북권의 6,023원보다 다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용 숫자로 보면 음식점이 가장 채용 공고수가 많았고요. 네. 시급이 가장 높은 업종은 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그러니까 전화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이쪽 업종이 가장 그 시급이 높은 그 업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영업 마케팅, 고객 상담, 네네. 전화 주문 접수 이런 순이고요. 모집 연령도 20세에서 24세가 85%, 그리고 15세에서 19세가 9.3%고요. 이로써 청년층의 비율이 97.9%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정가 소식 하나 볼까요?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직 상실했나요? 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안덕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법원 3부 김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19대 총선에서 선거 제한 비용인 1억 9,700만 원보다 3천여만 원을 초과로 지출하고 기획사 대표에게 불법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고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떠들썩하게 했죠. 우리나라 원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가 그런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한 사건인데 이른바 한수원 해커. 이번에 한동안 잠잠하더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트위터에다가 뭘 공개하고 활동을 재개했는데 그 해커가 다시 나타난 그때 그 해커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반대 그룹으로 자칭한 이 해커는요. 오늘 트위터에 2달 만에 글을 올리고 또 원전 관련 도면과 파일 10여 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유럽과 동남아, 남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 한수원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걸 팔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의미의 트윗을 남겼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에서는 이 해당 자료가 해킹을 통해 유출됐는지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를 뒤늦게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나타난 이 해커의 위협, 실제적인 위험성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이 해커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 협상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만큼 네. 기밀 자료를 온라인에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실제적으로 해외에 팔게 되면요, 우리나라 한수원이 갖고 있던 그 기술 중에 대부분이 외국에 로얄티를 주고 사온 기술인데, 네. 그 미국에 있는 로얄티와 그 기술 협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전 수출 협상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해커는 이제 요구한 금전의 액수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요. 몇억 달러를 아끼려다 더 큰 돈 날리지 말아라는 문구를 문구를 넣음으로써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할 것 같은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억 달러요? 그러면 네. 적어도 한 2천억 원, 3천억 원은 뭐 요구하려는 작정인 모양이죠? 네,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 트위터에 올렸다는 파일은 말하자면 일종의 맛보기인 것이고 그 정도는 경제적 가치는 없는데 그 정도를 통해서 뭔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만한 그런 수준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해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핵심 자료들이 지금 한수원이 특급 비밀로 그 부분하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공개된 파일들도 우리나라에서 공개할 수 없는 기술적 도면들이 포함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문제는 현재 한수원과 경찰이 이 해커가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보관하거나 빼내 갔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루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이고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답답한 사실이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뉴스 한번 볼까요? 그 고위 공무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이거 기분 나쁠 얘기 같은데,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참 우스운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그리고 시군구의 그 부단체장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초등학생들 견학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요, 행자부는 지난달 27일에 이어서 13일날 DMZ 파주시 인근에서 1박 2일 과정의 통일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네. 고위공무원 약 360명이 참여했는데요. 국정시책 강연과 통일정책에 대한 미래에 대한 특강에 각각 60분, 그리고 90분을 배정한 걸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다 견학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특강을 맡은 사람도 청와대 안보전략실장과 통일부 차관, 경기도지사가 이 특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일차에는 공동경비구역 내 판문점 회의실, 제3초소, 도끼만행 사건 현장, 기념품점, 대성동 마을 이런 데를 견학을 하고요. DMZ 기념관을 보고 나라사랑 콘서트를 관람하고 저녁에는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다고 합니다. 국제시장. 그리고 이틀 차에는 그 DMZ 체험관을 견학한 뒤에 생태 탐방로를 걸어보고 네. 귀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 소풍 가는 겁니까? 네, 거의 그 수준이 2시간 교육을 받고 이틀 동안 2시간과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이런 행사장 견학에서 그치고 있는 사안이라 이런 각 기관의 현안 업무에 중추적인 부군수라든지 국실장급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워크숍을 여는 것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묶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업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57분 됐습니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시 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오진근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대표 스튜디오에 잠시 모셨습니다. 워렌 버핏 67조라는 이름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더 친숙하실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고 IBK 자산운용 그리고 교보 악사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 등으로 일하시다가 현재는 헤어룸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중국 그리고 아시아권 주식에서 매우 실력자이자 해박한 분으로 업계에도 정평이 나 있으시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워렌 버핏 67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되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말고 앞에 뭐가 붙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국민TV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의 재산이 진짜 67조 맞습니까? 예, 제가 아이디 만들 때 67조 원인데 이제 작년 현재 80조 원 돌파했습니다. 13조나 늘었어요. 예, 그리고 몇 년 만에 늘은 거예요? 2년 만에 그렇게 늘었고요. 그리고 22조 원 이미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한 거 빼고 예. 80조라고요? 예, 그리고 워렌 버핏은 한 10년 전에 네.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읽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워렌 버핏 80조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금통위원회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일부에서는 또 뜻밖이다 이런 평도 나오던데 0.25%포인트 낮춰서 1.75%가 됐습니다. 금리가. 시기적으로 금리 인하, 오늘의 금리 인하 적당한지 어떤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었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네. 금리 인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은행이 2월 달에는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를 2차례 인하했는데 그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런 평이 중평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예, 작년 8월과 10월에 25bp씩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인하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던 작년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효과가 반감되는 요인이 있었고 구조적인 내수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구조적 내수 부진, 두 번째로는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수 부진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3년간 불황으로 인해서 가계 소득이 여전히 부진한데 전월세 가격 폭등, 560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비가 계속 부진했습니다. 예. 특히 가계 소비 성향이 73%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73만 원 소비입니다. 이것이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100만 원 벌면 78만 원을 소비했는데 네. 지금은 73만 원 소비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계에서 굉장히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현재 소비를 굉장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전월세 가격이 최근 2년간 폭등했고 네.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학원비,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하고 심지어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서도 빚을 내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6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1조 원씩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등록금을 내고 또 빚을 내서 전월세 가격 인상분을 메꿔 넣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 부진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호황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중국, 유럽, 일본은 굉장히 부진해서 수출이 소폭 성장에 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7대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나 유럽 경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 특히 이제 수출 쪽에 보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같은 IT 쪽은 상당히 선전했지만은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화학 등은 부진했습니다. 특히 경쟁 관계인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엔화가 57%나 절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캠리가 예. 현대 소나타보다 더 싸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그래서, 같은 국제 시장에서 더 싸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네. 엔제 이후에는 지금 일본 3사가 일제히 우리를 추월해버린. 예, 높은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지금 계속 3년째 조금씩 성장이 아주 둔화되고 있는 그런 대응하기가 힘들겠죠. 일단 가격 경쟁력이 그동안의 큰 우위 요소였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뭐. 어쨌거나 정리를 해보자면 대내적 요인으로는 매달 벌어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돈벌이는 시원찮고 써야 할 곳은 여전하니까 할 수 없이 집 같은 것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돈을 빌어다가 지금 생활비나 학자금 이런 걸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주로 팔아야 하는 나라 중에 미국만 빼고는 다들 그쪽도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옛날처럼 수출을 많이 못한다. 많이 달러나 유로를 못 벌어들인다. 예.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아주 힘든 지경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네. 지금 전 세계 20개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외하고는 모두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예. 유럽 중앙은행의 1,400조 원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은 계속 아베노믹스 하면서 양적 완화 하고 있고요. 중국도 최근에 2차례 인하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네. 그럼 이번 금리 인하가 지금 우리 정부가 또 뭐 많은 곳에서 이구동성으로 염리하고 있습니다만 디플레이션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 오 전 애널리스트는 분석하십니까? 예, 저는 부분적으로 디플레이션 방지에 도움이 일정 부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00조 원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2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0월 이번 금리 인하까지 하면 8조 원 정도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야 할 이자가 전체적으로 연간 한 8조쯤 줄어든다. 예, 가계 부분만 8조 원 정도 절감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상당히 도움되는 예. 조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부문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엔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중국과의 수출 또 경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우리만 금리를 내린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20여 개국, 주요 20여 개국이 다 금리를 내렸으면 결국 조건은 비슷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외 경쟁력이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한국의 주요 경쟁국은 수출 경쟁국 일본하고 중국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5개월 만에 좀 늦게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들이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또 가계가 1,100조 원 가계 빚이 9년 만에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만시지탄이다. 그래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즉 경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을 약간 놓쳤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닌가요?
예, 그 작년 8월과 10월에 했으면은 뭐 늦어도 올해 1월 정도에서는 그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는데 네. 그 머뭇거린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6월 이후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했는데 지금 현재 뭐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렇게 지금 1, 2월 달에 0.4% 경제 성장 그런 부진한 디플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좀 늦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각국이 이렇게 돈 풀기에 나서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내수 경기 진작시켜야 되는 거고 서민층이나 극빈층들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니까 뭐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제 뭐 극빈층 내지는 뭐 차상위 계층 주로 이제 이쪽이 되긴 하겠지만 쿠폰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좀 더 직접적 수단을 써서 돈을 풀어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체 임금 인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기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천만 샐러리맨 가운데 47%인 950만 명이 비정규직인데 네.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지금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소비 확대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무상급식, 뭐 의무급식이라 하죠. 그리고 또 무상보육, 의무보육,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정부가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러한 직접적인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직접적인 가계소득 확대를 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이 진짜 디플레거든요. 네. 그러면 쿠폰이나 바우처 지급해서 극빈층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소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시행할 수 있고 쿠폰이나 바우처가 서민들의 소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하 만시지탄이다. 조금만 더 앞당겼더라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서 그 인하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요지할 수 있겠고 국외의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진근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6시 11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고 다음 하죠. 물론 우리 3만 조합원 그리고 이강윤의 오늘 조합에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듣고 계실 국내외의 각 분야의 기라성 같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럽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어느 세미나장에서 우연히 워렌 버핏 67주님, 그때까지는 이제 닉네임으로만 알다가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군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서로 이제 실명으로 통성명을 하고 조금 얘기를 하다가 언제 한번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경제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분석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듣고자 청취자이셨던 분을, 물론 전문가십니다만 제가 마이크 앞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은 좋은 것도 있고 반갑기도 하고, 뭐 이제 조합원으로서의 우정 이런 것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약간 다른 견해를 표명해 주시고, 아무튼 조금은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낭인님께서는 좋은 말씀인데 하려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야말로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공평과세, 정당 부과, 그다음에 확실한 징수, 그다음에 뭐 담배나 술값 올려가지고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걷어가는 그런 세금 말고 누진제 이런 것들, 조세와 국가와의 관계의 정신,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워런 버핏 67조 원님 진짜 반가웠다. 80조 원으로 이제는 불러야 할 듯 했고, 원래 오진근 대표라는 걸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셨군요. 실명으로도 많이 써주시고. 버핏님 아주 방송 잘 하셨고 잘 들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고정해도 좋을 듯. 예, 그건 방송 사정 봐가면서 그리고 경제 쪽 이슈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님이 딱 그런 뜻을 했군요. 꼭 2번은 아닐지라도 경제 부문은 맡아주셨으면 했고, 나도 한마디님의 견해도 꼭 귀담아 담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 함께 들어보죠.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 이의가 있습니다. 대출이자 경감이란 결국 원금이 줄어야 경감이 되는 것이지, 대출 증가, 원금이 늘어나거나 줄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자가 경감된다고요? 이자가 일정 부분 경감되는 건 맞긴 하죠. 아무튼 뭐 빚이 그대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자가 이 상황에서 이제 언젠가 상승 반전이 되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만병특효약이다, 그것은 아닐 거고요. 나도 한마디님의 이 말씀은 참 집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결국 사형수에게 형 집행 전에 특식 한 끼 넣어주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좀 비관적 견해의 입장에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자 경감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대출 원금이 줄지 않는 한 그 빚은 올가미로 계속 남아있다. 이건 뭐 명백한 거죠. 네, 워렌 버핏님이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제 얘기는 쏙 빠지고 오로지 다 오진근 대표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그 얘기여서. 회사를 최근에 내신 모양이군요. 헤어룸 인베스트먼트가 아마. 자, 다른 견해 한번 볼까요?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우리 조합원들 또는 청취자분들의 전문 지식을 함께 나누는, 사실 그런 게 집단 지성이고 인터넷 시대의 기본인 공유,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농약 바나나에 관련해서
이런 줄 정말 몰랐다. 뜻밖이다. 그리고 식약청의 허술한 관리에 실망스럽다. 얼마 전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고구마나 이런 걸로 바꿔야겠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이 팁을 하나 주셨어요. 바나나 끝부분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답니다. 그 끝부분에 농약이 농축돼 있다네요. 그 끝이 위쪽 끝인지 아래쪽 끝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만 모르나요? 아무튼 뭐 양쪽 끝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이완구 총리가 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요. 네네. 해석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상당히 뜻밖인데요. 근데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워낙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아서,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이 언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을 하면, 예. 사실 좀 청년절백, 이런 쪽에 가까운, 예. 혹은 국민 누구나 다, 이분 정도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른이. 얘기를, 어른이, 사회 어른이 얘기했다면 조금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예, 예.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 정동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이제 배석시키고, 이 부패와의 전쟁의 내용을 담은 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정부패, 부정청탁, 이런 부분들을 뽑아야 한다. 네. 라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큰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담화의 내용이 조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대목이 그렇죠?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기자들과 이 질의응답을 이제 기자들이 그 담화문 내용에 대해서 이 총리실을 통해서 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산비리 문제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더군요, 아주. 그렇죠. 저도 어제 택시를 탔는데 마침 뉴스가 나와서 택시 기사님께서 제가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어쨌든 이 방산비리의 규모, 또 연루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정말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헛되로 쓰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게 이 조성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실 이게 과거 이전 정부의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 부분에 방산비리가 들어간 건 사실상 이전 정부를 겨냥한 거다. 이제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로 들었던 게 바로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이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자원개발 MB 정부 당시의 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이 정부 재정이 뭐 제대로 검토 없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었고 이게 이제 이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부패의 범주에 직접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곧바로 이 특히 이제 전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의 이 직간접적인 뭐 핵심 인사들이 연루 가능성 이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국무총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건 사실상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전임 정부와의 좀 선긋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부패를 내걸고 전 정부와의 차별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몇 사람에 대한 인적 뭐 청산 또는 정리? 이게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올해 이제 국정 3년 차고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뭐 이거는 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연말부터 정리의 문건 파동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민적인 신뢰도 지금 많이 상실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부패와의 전쟁 선포가 이 계기는 김영란법 제정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좀 의미를 담고 나온 담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네네. 아무튼 참 이분이 이끄는 부패와의 전쟁 이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닷새 후인가요? 17일 날 박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첫 회동 가질 거라고요? 예, 오늘 청와대와 여야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 결과를 이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 이게 이제 중동 순방 직전에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를 하면서 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17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3자 회동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은 여야 관계가 굉장히 냉각돼 왔었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난 게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김한길 대표가 재작년인가요? 예, 재작년이죠. 그렇죠. 예. 김한길 대표가 이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고 나오면서 그 수염 기르고 왜 남방셔츠 차림으로 갔으니까 재작년이지. 그랬었죠. 회동이 끝나고 나오면서 얘기는 많이 오갔는데 성과는 전혀 없었다고 아주 냉랭한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3자 회동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 여야 관계를 더 냉각시킨 계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번 회동이 주목받는 거는 사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이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진전된 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야 관계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좀 본 궤도를 찾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논의 진전은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모양새를 갖춰서 여야 관계가 좀 이
본 궤도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여권에서는 야당을 그렇게 인정하고 야당 역시도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아니고 정부의 성공이 결국 이 국민적인 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서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좀 상생 협력의 정치, 협치 정치의 시작일 가능성.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건데 여야 관계가 우선 형식적인 면부터라도 좀 제 궤도를 잡아가자. 그러다 보면 내실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특히 좀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지난 대선 때 첨예하게 맞붙었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사실은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 자격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한 가지 좀 볼 거는 지금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입지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좀 어정쩡한 상황에 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야권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있는 야권 후보들이 이제 굉장히 앞장서 나가고, 이 여권 인사들 중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비하면 한참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권의 이 여당 지지율은 30%대지만 사실 여당 후보들 다 합쳐봐야 10%대.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워낙 국정을 이렇게 틀어쥐고 가는 스타일이어서 이 김무성 대표가 사실 좀 충분히 자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에 눌려서. 그렇죠. 뭐 기에 눌린 측면도 있고 이제 뭐 전반적인 상황이 그런 건데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자리를 사실 이제 그러니까 추동해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면으로 이 맞서는 혹은 이 딱 두 사람이 돋보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책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제1야당 대표 자신과 대선에서 대권을 두고 이 맞섰던 제1야당 대표를 얼마나 포용해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이 정치인 문재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양쪽에 이제 뭐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 거기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할론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게 애매하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날 때 야당 대표는 차라리 프리핸드가 될 수 있는데 여당 대표는 가만히 있자니 꼬다는 보릿자루 같고 뭐라고 나서자니 잘못했다가는 참 애매할 것이고 본전 찾기 쉽지 않은 만남 이어왔죠, 그동안은. 그렇죠. 한번 뭐 17일 날 보시죠. 그나저나 일단 그 밥은 좀 모여서 많이 먹는 게 레이저만 쏘고 가만히 서로 으르렁대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실질적인 뭐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자리라기보다 좀 상식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인 여야 관계가 이 형성돼 가는 하나의 좀 계기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정치가 얼마나 실종이 됐으면 제발 모여서 그냥 사진 찍고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때는 맨 그 쓸데없이 사진 찍고 밥만 먹고 헤어진다고 뭐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제발 그거라도 좀 하라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저기요. 이거 하나만 기자실에 전파하세요. 어느 청취자분이 이렇게 올리셨네. 토일이 담아내기 상이 부패와의 전쟁 선언?
개가 웃겠다. 토일이 담아내기 상이 뭔 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토일이 담아내기 상. 네, 이런 겁니다. 내일 연락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전가 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 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돼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이 단어를 처음 제가 본 게 한 2년 반쯤 전인 것 같고요. 자주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지금은 잠시 방송을 쉬고 있는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에서 사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이제 뭐 거의 상식화된 말이 됐습니다. 사드, 고고도, 높을 고자 고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건데 THAAD, 우리말로는 그냥 사드 이렇게 쓰더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거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이 공론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 열어서 뭐 논의를 할 수야 있겠지요만 총회를 소집해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 앞으로 있게 될 의총의 결과가 대단히 궁금한데 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왜 이걸 이렇게 추진할까? 이 속내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이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일단 좀 텍스트로 삼아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드 공론화, 미국보다 앞장서는 여당, 혼란만 부추긴다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분 먼저 들으시지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공론화 몰이에 나선 데 대해 일부 친박계가 제동을 걸고 나선 데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당정청 간 논란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쓰리노라며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대로 이달 말 의원총회를 열어서 사드 문제를 비공개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비공개 당연히 토론하겠죠. 이걸 공개로 하면은 뭐 정말 난장판이거나 아주 우스워지거나 뭐 물방울이 이렇게 탁 부딪혀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튀느냐, 우리 뭐 그런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당연히 비공개인데 문제는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생각해보는 거 아닐 테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자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이 그냥 무슨 뭐 포럼이나 개인들 친목 모임, 학술 모임이 아니라 의총을 소집해서 비공개 토론을 한 뒤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하겠죠. 그리고 발표를 할 거고. 저는 일단 그거 자체가 파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득실을 과연 따져봤겠죠. 따져봤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점이 의문이고, 방금 들으신 것 중에 우리 청와대 어제 민 대변인이 브리핑한 말 3 no.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거 영어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안 하던 영어 하려니까 저도 꼬이네요.
요청도 없었고, no request. consultation, 협의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no decision, 결정된 거 없다라는 겁니다. 사드 얘기만 나오면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입니다. 이른바 정책에 대한 모호한 입장, 모호성을 내걸므로써 지금 저쪽이 어느 입장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애매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그것에 대응하는 한 자세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이후에 부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테러 방지법과 사드 도입 문제. 왜 하필 두 가지일까? 테러 방지법은 굳이 백보를 양보하면 주한 외교 사절에 대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상해 사건 폭력이었으니까 좀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는 쳐요. 그런데 사드와 리퍼트 대사 피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별 직접적 관계는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이제 정부의 입장을 어제 청와대가 대신 정리를 했습니다만, 당정청, 지금 청와대가 지지율이 조금 빠지면서 당정청 협의 강화하라 그래가지고 어디 총리 공간에서 모여서 심지어 대통령 나가 있는 동안에도 청와대 비서실장 참석해가지고 단합을 일부러 과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당정청 간에 지금 당이 주도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적어도 사드에 관한. 근데 이 유승민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오래 있었어요. 원래는 경제학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사드 필요성을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개인 국회의원, 한 의원 유승민으로서는 국회 국방위에 있으면서 할 수도 있는 개인적 견해인데, 신임 원내대표로서 이것을 의총에다 붙인다는 것은 완전히 문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뿐만이 아니고 같이 정책위 의장이 파트너가 된 원유철 정책위장, 그다음에 외교통상위원장이 된 나경원 의원, 그리고 대표적인 한때 남경필, 정병국 등과 함께 이제 새누리당의 쇄신 모임을 이끌어왔던 정병국 의원, 4선인가 그럴 겁니다. 비교적 또 일정 부분 영향력도 있는 그런 의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사드 도입을 그냥 논의해보자 정도가 아니고 찬성론을 내놔요. 찬성. 들여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의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물론 국회의원들은 뭐든 공론화할 자격이야 있죠.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국민의 대표니까. 근데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지금 사드 찬성론자인 유승민, 원유철, 나경원, 정병국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이 한반도에 늘 해야겠다 라고 전략적으로 정하면 그걸 어느 수준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로우키로 갈 건가 하이키로 갈 건가? 돈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한 세트에 2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많은데 사드가 배치가 되면 이제 동북아 질서에 구조적인 역학관계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중국이 아예 지금 대놓고 그냥 물밑으로 신호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대놓고 사드의 한반도 한국 배치일 경우 큰일이 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미국이고, 중국은 가장 첨예하게 만약에 한다면 재앙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런 말 지금 중국이 약소국이어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실상부한 G2, Great 2. 2020년쯤 가면 미국 중국인데 2020년쯤 가면 중국 미국으로 순위가 바뀔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취할 자세는 분명하죠. 눈치 보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일단 아생 연후에 살타라. 바둑 용어인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비참한 생존만이 아니라 인간처럼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드 아니라 사드 해랩이라도 필요하면 들어와야 할 것이고 위험하다면 무엇이 되든 막아야 하는 것이죠. 애매할 때는 영리하게, 교묘하게 중간자적 입장을 택하거나 양측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간파해서 우리가 약하지만 강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의원총회 소재로 붙여가지고 뭔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냥 사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들으려면 굳이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아직 한반도 배치 여부를 공식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게 설익은 밥일 뿐더러 실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우리 안에서 미리 과열돼 버리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경계하는 중국과 외교적 관계만 훨씬 꼬이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잘 해놔서 좋은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여당이 앞장서서 거기에 재를 뿌리려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 위험성 또 한 가지만 법적 절차적 문제에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원총회가 뭘 논의하는 것은 그 당의 자유이겠으나 국가 정책은 한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청와대에서 잘 보이든 뭐 하든 행정부에 들어가십시오. 또는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으십시오. 사드 배치처럼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힘든 것이 숙명일 수밖에 없는 반도 국가의 남쪽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중요한 국운이 걸린 생명과 안전이 함께 걸린 문제를 자기들끼리 왈가왈부 회의로 결정할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의원인 건 맞지만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표를 주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주민들이 사드를 들여오냐 마냐 그것까지 결정하라고 위임해 준 것은 아닐 겁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 예산 지원 거부로 경상남도 초중고교생들은 다음 달부터 급식을 돈 주고 학교에 돈 내고 사 먹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상황 변화의 여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이 관련해서 전교조 경남지부 전희영 대변인 연결해서 양측의 입장, 사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희영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교조 경남지부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17개 시도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이제 무상급식은 경남에서 실시된 지 꽤 오래된 사안입니다. 네. 경남의 이제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에서 연지역 초중고를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시작이 되고 2010년에는 시군으로 쭉 퍼져서 고교까지 좀 급식비가 지원되었던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경남뿐 아니라 이미 타 시도에서도 너무나 당연히 최근에는 다 실시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애초에 지원하고자 했던 643억을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돌리겠다고 조례제정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홍준표 도지사가 밝히고 있는데 이 좀 하루빨리 좀 도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라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홍준표 지사도 전국에서 유일한 도지사인 것 같습니다. 경남도 박 교육감께서 지금 홍 지사와 교육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된 직접적인 게 나라 돈이 들어갔으면 예산 감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감사 대상 아니다. 그래서 그럼 예산 못 주겠다. 이렇게 막 치달아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감사를 그럼 받겠다라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도지사가 정중하게 사과해라 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그냥 정치적 액션이고 이쪽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남도 홍 지사의 자세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홍 지사는 어차피 이 급식과 관련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제 이 본인의 이제 일종의 야욕을 뭐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뭐 이 대통령으로 나중에 이제 뭐 발돋움해 보겠다 이런 정치적 야욕에 따른 뭐 이벤트성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더라도 홍준표 도지사는 아마 이걸 끝까지 물고 가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면 쟁점이 해소된 거니까 감사를 하고 그 급식 예산은 지원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감사라는 것 자체도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문제가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가지고 사실 이제 2013년부터 도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 실태 점검도 쭉 받아왔었고 했는데 도청에서 무슨 금품수수 비리행위 뭐 이런 것들을 감사하겠다라고 사실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뭐 식자료 구매의 뭐 적정성이나 금품 비리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는 도청이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 권한도 사실 없는 것으로 그건 그냥 있거든요.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으로도 그건 수사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아니죠. 뭐 그 금품 비리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뇌물에 따른 수사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경찰이 하면 되는 것이지. 도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감사원에서 하든지 공식적으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다라면 뭐 교육청 통보를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뭐 도청에서 한다고 했던 부분 자체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변인님 잠시 속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세제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지금 현재 소방관 250여 명이 투입돼서 진화 중이랍니다. 피해가 적기를 특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급식 예산 지원 거부 이에 따른 유상으로 이제 전환되는 건데 다음 달부터 도내 지역민들 특히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의견 혹시 전교조 차원에서 수렴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러 학부모 단체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무상급식비를 전액으로 삭감한 뭐 도지사, 그다음 뭐 시군의 뭐 지자체장 의원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분노가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라라고 뭐 시군 지자체 압력도 행사하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앞다투어가지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부분들도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최근에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가지고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이제 학부모들이 분노의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18개 시군 학부모들이 각각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뭐 4월부터 만약에 유상으로 전환되면 급식비 납부를 뭐 거부하겠다, 도시락 싸우겠다. 시구장이나 군수한테 항의하러 가겠다, 뭐 각종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뭐 선점물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뿌리고 이런 지역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보니까 오늘 그 한 초등학생의 일기가 언론에 좀 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시도에서 다 하는 무상급식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보는 뭐 교사들이든 학부모들이든 다 되게 좀 마음이 짠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한쪽 학부형들의 치우친 견해만 지금 전달하신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는데, 홍 지사가 무슨 무상급식을 무차별급식 이렇게 규정하면서 폐지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홍 지사의 무상급식이 골 무차별급식,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얘기보다는 의무급식 이런 말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홍 지사의 무차별급식이라는 비유, 우리 전희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이러한 철학을 가진 도지사를 둔 경남도민으로서 사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 엄청난 부끄러움을 좀 느꼈거든요. 사실은 이제 도지사라면 도민 모두의 좀 삶도 돌보고 뭐 평등한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좀 애도 쓰고 뭐 이런 역할을 도지사로서 좀 해야 되는데 이 무상급식을 무차별급식이다라는 표현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이 무상급식은 모든 아이들한테 평등한 밥을 먹이겠다.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뭐 사회적 합의 그리고 바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도 이제 이 무상급식이 가진 이러한 의미를 꼭 뭐 줘서는 안 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급식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죠. 네. 각도를 바꿔서 하나 질문드리죠. 현 경상남도 재정으로 경남도의 의무급식은 정말 불가능합니까? 홍 지사 얘기대로?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현재 교육청 재정으로는 어쨌든 도내에 이제 무상급식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도청에서요? 예. 도청에서는 그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아니 있겠습니까? 네. 예? 아니 있겠습니까? 예. 있겠죠. 있어야 하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 뭐 변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지 않겠다라는 뭐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도교육청 뭐 다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자체도 뭐 올해 1,300억 정도 좀 삭감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서 나올 돈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가 마음 안 돌리면 4월부터는 학생들이 유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오늘도 출장 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울산에 사신다는데요. 우리 집 아이는 월 16만 원. 비싸네요. 이렇게 급식비가 비쌌나요? 월 16만 원, 16,000원을 잘못 쓰신 건 아닐 거고요. 월 16만 원쯤을 급식비를 내고 있다. 아이가 둘이어서 급식비로 30만 원가량 든다. 여기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이런 견해도 주셨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죠. 전교조 차원에서 홍 지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제 유상급식 전환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을 좀 모색 중인데요. 일단 우리 경남에 이제 무상급식 운동본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등을 위해서 좀 법적인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일단은 무상급식이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은 가장 기본일 거고요. 좀 근본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라는 급식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정기적 기남지부는 이러한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그 무상급식 실현에 대해서 뭐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좀 마음을 모아내는 현장 대장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전역을 좀 돌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좀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도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홍 지사를 좀 압박해서 무상급식을 다시 실시할 수밖에 없도록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3월 12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